우리는 이렇게 그 인과의 영역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도 좀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죠.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믿음을 받고 싶다면 남을 또 믿어야죠. 믿는 만큼 믿음을 받고,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용서받고 싶잖아요. 내가 용서한 만큼 용서받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 만큼 그만큼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과 믿음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들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마음을 엉뚱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깨졌잖아. 배신당했으면.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라면서. 난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딱 가요. 이게 더 나쁘게 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 배신당했을 때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배신당하면 잠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은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내가 남을 믿지 못하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결국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내가 또 안 믿으니까 또 배신당하고 안 믿으니까 배신당하고 이제 배신의 기준도 예전에는 그냥 이제 형제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뒷담화를 하든지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화가 났다면 점점 마음이 약해지면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토라지게 되고 배신당한 거 같고 믿음 좀 못 믿게 되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제 실망하게 되고 배신당한 것 같고 기분 나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될 때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배신도 안 당하고 나한테 모두 다 이렇게 기쁨과 행복과 신뢰를 주면 나도 역시 어이구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다 좋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더욱더 탄탄하게 해주는 나의 믿음과 사랑과 용서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신당했을 때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한테 화두가 되는 거죠. 신뢰라는 게 어떤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믿을 놈 하나 없어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끝까지 믿어야지. 모든 생명을 끝까지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히려 배신당했을 때 오히려 사람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나 신뢰나 뭐 용서나 사랑이나 내 방식으로 믿음을 갖고 내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상대는 나는 저 사람을 진적으로 믿어 라고 그렇게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해 라고 생각을 해도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것도 그 상대를 잘 알아야지.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 줄 알아야지.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그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잖아요.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난 건강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제 맨날 홍삼 먹고 맨날 뭐 이렇게 뛰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죠. 또 너무 좋은 음식만 자꾸 먹으면 역시 이제 간에 심한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운동이나 너무 심한, 너무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몸을 알아야 되죠. 내 몸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내 오장육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뭘 먹고 나면 식곤증이 생기죠. 막 졸려. 시내에 가서 어느 음식점에 낙지집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졸려. 야, 여기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MSG가 많이 들어가면 졸릴 것 같잖아요. 그런 식곤증이라는 게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MSG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나? 근데 식곤증의 원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MSG를 먹으면 오히려 그 신경이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라고 하는데 사실 뭘 먹고 나서 졸리는 이유는 혈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혈당 수치가 탁 높아지면 혈당 수치가 밥 한 공기 먹으면 이제 180, 200까지 금방 쑥 넘어가거든요. 혈당 수치가. 그러면 이제 졸리게 되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몸이 이렇게 부조화스럽고 이렇게 좀 그래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250, 300이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힘들게 되죠. 그거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고 당뇨가 없는 사람도 당이 높아지면 졸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늘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하면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떤 음식이 혈당이 높고 혈당이 저혈당이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 혈당 지수를 알아야 돼. GI 지수인가? 뭐 이렇게 이런 지수가 있어요.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에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를 출시하려고 그랬어요. 안경을 딱 끼면 혈당 저게 혈당이 얼마고 혈당 지수가 100이고 70이고 30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그런 것과 또 다른 정보들을 이렇게 그 안경을 쓰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출시하려고 했는데 출시가 안 됐거든요. 그때 출시 안 됐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안경이 나오면 병원이 다 문 닫는다 이제. 그 안경 나오면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린다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일리는 약간 있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혈당을 가장 높이는 것은 설탕이죠. 설탕이 혈당 지수 100이라고 그래요. 밥은 92 정도 되고요. 또 뭐 감자 같은 경우 한 70 정도 되겠네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구마는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는 똑같이 탄수화물이 많은데 혈당을 높게 하는 것은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혈당을 훨씬 더 높여요. 아니 감자가. 고구마가 혈당을 덜 높이는 이유는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 여러분들 딱 깨면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 보면 그게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혈당을 금방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여러분들 볼 때는 감자를 2개 딱 해가지고 설탕이나 소금 딱 찍어 먹으면 정말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마요네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더 건강할 수 있어요. 물론 마요네즈가 지방이 많고 뭐 순수한 건강식품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혈관이 나쁜 사람한테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당뇨인 사람한테는 감자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감자에 오이 넣고 당근 넣고 마요네즈 듬뿍 넣어가지고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카스테라 빵하고 바게트 빵하고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카스테라 계란 많이 들어가고 엄청 달달하잖아. 카스테라가
생크림 케이크하고 바게트 빵하고 어느 것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먹으면. 혈당에 대해서는 당뇨인들은 바게트 빵을 절대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바게트 빵을 먹을 바에는 카스테라를 먹어라. 왜냐하면 혈당을 바게트는 거의 쌀보다 밥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 92, 93 혈당 지수거든요. 그런데 바게트 빵은 본래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잼이나 뭐 이렇게 버터나 이것저것 발라가지고 조리를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살찐 사람이 이 빵 먹을래 저 빵 먹을래 하면은 그 바게트 빵을 집는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살 좀 잘 찌기 때문에. 아이고 카스테라 안 먹고 그 바게트 빵 먹어야지 라는데 그럼 더 뚱뚱해져. 그러면 이게 바게트 빵은 집으면은 그냥 하나 조그만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 카스테라는 먹으면 한 조각밖에 못 먹어요. 달아가지고 더 이상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이게 그 날씬한 사람은 이제 카스테라 먹고 나처럼 뚱뚱한 사람은 바게트 빵 먹고 그러면 더 뚱뚱해지고 더 얇아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밥 먹는 게 더 나을까요? 밥 한 공기 먹는 게 더 나을까요? 라면 하나 삶아 먹는 게 더 나을까요? 이것도 역시 혈당에 대해서는 라면이 더 나은 거예요. 라면 혈당 지수가 70이거든요. 거기에 파, 송, 계란 탁 해서 넣으면 그러면 이제 50대 60 뭐 이렇게 확 떨어져요. 보면. 그러니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혈당에 대해서는 라면 먹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물론 라면은 뭐 불포화 지방이 뭐 어쩌고 해서 다른 것에 더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무엇이 더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당뇨인에게는 내 혈당만 조절을 잘 하려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혈당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비빔밥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거기에 참기름 둘러 먹고 참기름도 한 방울 넣는 게 아니에요. 혈당 할 때는 이제 참기름을 두세 숟가락 쭉 해가지고 이제 걸쭉 들기름 하면 더 좋고 신선한 들기름에 이렇게 들기름이 거의 말아먹듯이 딱 이렇게 해 먹으면 그러면 이제 혈당이 잘 안 올라가요. 밥을 좀 많이 먹어도 거기에 나물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렇게만 우리가 해도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할 아무것도 몰라.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월급을 잘 받거나 매출이 높아서 우리 하겠지만 역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어떤 이런 그 정보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나 지식 능력이 수반이 되지 않고는 뭐 이렇게 그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이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기에는 늦었어. 이제 벌써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20대 거의 판가름 나잖아요. 보면 그때 판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뭐 하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나이가 50대 60대 사업을 해서 흥하는 사람 잘 없다고. 보통 20대 30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실패했다가 한 30대 40대 이렇게 승승장구한 이런 게 이제 사업자들이 창업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서는 그만둬야 되나? 아니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비록 가진 재산은 얼마 없지만 한 달에 오히려 마이너스밖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발버둥은 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 같은 것도 자꾸 들여다보고 주식 정보 같은 것도 채권 정보 같은 것도 자꾸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조금씩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내가 지금 당장은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런 유전자가 아이들까지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아니 우리 어머니가 혈당에 대해서 잘 알고 물을 매일 잘 마셔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잘 알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도 이렇게 그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도성 스님 있잖아요. 그 당뇨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과거에 부산에 어느 절을 맡아서 계실 때 스님께서 그 절에 공양주가 없으셨대요. 그 스님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에 밥 말아 드셨대. 라면을 먹으면 혈당은 좀 덜 올라가지만 거기에 밥 말아 먹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몸에 탈이 나게 되잖아요. 만약에 스님께서 이렇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잘 안다면 스님의 어머니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고혈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피가 잘 돌지 않고 뭐 이렇게 위가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종종 해주고 또 실천을 하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듯이 금융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 가지라고 하라고 했다고 몰빵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관심을 뭘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 분야를 알거든요. 보면 그러니 우리는 늘 뭐가 재산이 많기를 바라지만 많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하라는 거죠. 언제. 엊그저께는 이제 미국에서 그 의회에서 인프라 예산을 1조 달러 이제 인프라 예산을 통과했어요. 본래 9조 달러인가 뭐 얼만큼까지 한다고 1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래 이제 그 집행할 예산을 1조 달러 이렇게 통과시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도 계속 그 국채를 1,200억 달러씩 계속 이제 매월마다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금리만 좀 낮춰가지고 0.25인가 이렇게 국채 그 기준금리가 0.25 맞나? 0.5인가 0.25인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를 사주진 않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국채를 사주면 이렇게 정부가 얼마나 일하기 편하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들을 막 써서 SOC 사업도 많이 더 할 거고 건설도 더 많이 할 거고 또 국민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또 더 줄 거 아니에요. 또 보면.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국채를 매입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당장 달러가 이제 이렇게 그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달러가 뭐 200,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1,200억 달러씩 계속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1조 달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통과가 된 거죠. 그 말은 유동성은 계속해서 더 확장을 한다. 이제 통화량은 점점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미국의 통화량이 거의 2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5%가 증가했다는 것은 돌고 있는 통화량, 우리나라가 돌고 있는 통화량이 뭐 예를 들면 1조 원이라고 그래요.
1조 원이었는데 한 해 동안에 4분의 1이 더 늘어난 거야. 1조 2,500억 원이 된 거지. 통화량이 더 많아져요. 통화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세상에 돈이 더 많아지고, 돈이 더 많아지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값이 낮아지니까.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돈은 많이 풀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 돈이 많아지니까 짜장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고 월급은 이제 기업에 이제 누가 이렇게 기업의 CEO가 결정을 하고 매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자산의 가치,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부동산이 올라가지?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계속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1년에 한 5%씩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5%에서 한 8%씩.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5%에서 8%씩 계속 돈이 더 많아져. 그 말은 이제 자산의 가치도 5%에서 8%씩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짜장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안 풀면 그 가격이 그대로겠지. 아니, 오히려 더 내려가요. 사람들이 더 돈을 안 풀면 오히려 디플레가 돼가지고 저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그대로 그 가격일 것 같아. 그럼 지금 매입을 안 한다는 거지. 내년에 사거나 후년에 사려고 그래.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오히려 가격이 막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요. 개인으로 보면 라면 값이 100원 하다가 90원 되면 좋잖아요. 90원 하다가 80원 되면 얼마나 좋아. 100원 하던 5,000원 하던 짜장면 가격이 3,000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성남동에 가니까 짜장면 값 4,000원이라고 3,000원이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 야, 여기 먹으러 와야겠다. 짜장면 가격이 요즘에 6,000원이나 하고 막 그래가지고 3,000원 한 반값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주머니도 지금 당장은 내가 쓰는 돈은 적어도 그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점점 그 모든 산업들이 다 쪼그라들어서 나 죽겠다 하는 사람, 지금도 나 죽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유도를 해줘서 금리를 높이지 않고 금리를 낮게 해주는 거거든요. 금리가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이제 0.25, 0.5 것은 누구나 다 대출 내기 쉽고 누구나 다 쓰기 쉽잖아요, 보면.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디플레가 되지 않고 경제를 부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작년 올해 계속해서 통화량은 늘어나요.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집은 안 오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물가 상승률이 3%만 돼도 되게 많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3%가 되면 여러분들 주머니 시장 가면 10,000원 가지고 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계란값이 2배가 되고 이제 팥값도 이제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10%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실물 경제는. 그래서 10%나 물가 상승률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통화량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러니 이렇게 부동산도 보면 안 올라가는 데는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는 2배, 심지어 3배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더라. 그것은 계란값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는 안 올라가는데 계란값은 2배가 된 것처럼 그 자산도 보면 어떤 거는 평균적으로 지금 이 3%, 4% 오른다는 거지. 어떤 거는 안 올라가고 내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2배 올라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머니가 더 채워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보시를 평상시에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원리를 잘 이해를 또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똘마니가 되지 않는다. 좀 멍청해지지 않는다. 좀 지혜로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듣고 성불하세요.